시어머니 말씀에 대꾸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창고에서 자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눈앞의 광경에 온몸을 떨었다. 그저 말 한마디, 시어머니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민족의 대명절인 설에 한 젊은 아내가 낡은 창고 안에서 춥고 외로운 밤을 보내야 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하지만 이 이야기를 더욱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다음 날 아침,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남편이 그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를 말문이 막힐 정도로 경악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는 남편 되니, 시어머니 되니, 그리고 며느리 되니라면 누구든 가족 간의 정, 이해, 그리고 관용에 대해 깊이 자문하게 만들 것이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시겠는가? 나는 그날이 설 연휴 셋째 날이었음을 똑똑히 기억한다. 본래라면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하고 따뜻해야 할 날이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마치 터지기 직전의 압력솥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원인은 아내, 서연 때문이었다. 아내는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며 방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집에 손님이 와 계신 터라 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불러 음식 준비와 정리를 거들라고 하셨다.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직접 하세요. 저 지금 몸이 좋지 않아요. 설레내 죽도록 일했더니 이제는 더는 못 버티겠어요. 나는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았다. 꼼꼼하시고 며느리가 의지하려는 태도를 가장 싫어하셨다. 며느리의 그 말을 듣자 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일분도 채 되지 않아 집안에는 큰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버릇없고 무례하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년이라며 욕을 퍼부으셨다. 서연도 지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분명하게 반박했다. 자신은 이 집의 하녀가 아니며 며느리로 와서 참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했다. 나는 마당에서 손님을 접대하다가 말다툼 소리를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서연을 밖으로 끌어내며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른 뒤 어머니께 나중에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셨다. 만약 내가 이 일을 제대로 매듭짓지 않으면 이제부터 당신을 어머니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두 여자 사이에 끼어버렸다. 한 명은 나를 낳아주신 생모, 다른 한 명은 내 아내.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었던 나는 아내를 창고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아직 비료 몇 포대와 낡고 부서진 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내 잘못을 알고 싶으면 여기서 반성해. 나는 그녀가 이불이나 베개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영하 10도 가까운 시골의 밤 추위가 서연을 탈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하룻밤이면 그녀가 잘못을 깨닫고 고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나는 어머니께 안심하고 주무시라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때 어머니는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래, 여자는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리고 몇 마디 덧붙이셨다. 저런 여자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는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며 괴로워했다. 내가 서연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께 버릇없는 며느리를 둔 놈이라는 꾸지람을 듣는 것이 부끄러웠다. 나는 그 상황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침묵을 택했다. 돈도 없고 근처에 친한 사람도 없으니 서연이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했다. 아내는 친구도 별로 없고 고향인 서울을 떠나 나를 따라 이곳 전라남도 시골까지 왔으며 친정과는 400km나 떨어져 있어 돌아가고 싶어도 쉽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시간에 잠에서 깼다. 이른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살랑살랑 불어왔다. 나는 창고로 내려가 그녀가 잘못을 인정했는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줄 생각이었다. 그녀가 울면서 사과하면 나는 엄하게 몇 마디 하고 교훈으로 삼아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이 내 상상과는 달랐다. 안은 텅 비어 아무도 없었고 흙 묻은 발자국 몇 개와
문가에 걸린 작은 천조각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서연의 이름을 크게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떨려왔다.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왔다. 이 추운 밤에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 설마 정말 떠나버린 걸까? 나는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아내가 어디 갔는지 보셨냐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얼굴색이 변했다. 나와 어머니는 이웃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물었다. 바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그녀는 팔짱을 끼고 내 귀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을 했다. 서울 친정으로 갔네. 내가 차비 줬어. 아내한테 그따위로 대하는 집에서 누가 살 수 있겠나. 다른 여자 10명을 데려와도 마찬가지일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동네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무서운 아주머니에게 처음으로 대놓고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내 얼굴은 아주머니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에 뜨거워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2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아니라고 했다. 모든 일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혼할 때가 되면 법원에서 만나자고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서둘러 사과하며 내가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싸늘하게 웃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처음으로 진정한 상실감을 느꼈다. 나를 위해 자신의 경력, 고향, 심지어 자유까지 포기하고 이곳에 와 며느리가 된 여자, 그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이 쌓여 한 번 감정을 참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집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떠나야 했다. 그날 종일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며느리가 복도 없고 인내심도 없는 년이라며 계속 중얼거리셨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가 돌아올까 하는 질문만이 맴돌았다. 나는 결혼 초의 날들을 떠올렸다.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나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내가 피곤할 때마다 등을 주물러 주었다. 그런 것들을 나는 한 번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마당에 홀로 앉아 별도 달도 없는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내 행동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나는 아들로서의 하찮은 체면 때문에 좋은 아내를 잃어버렸다. 앞으로 그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이 실수를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변하지 않으면 2번 다시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내가 떠난 후 이 집의 공기는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텅 빈 창고는 바깥 날씨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지만 내 마음속의 추위야말로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떠났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나를 유약하다고 꾸짖으시면서도 어차피 돌아올 것이라며 시댁을 버리고 나간 여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소리치셨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한번 깨진 것은 예전처럼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종일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려다 끄기를 반복했다. 거의 통화 버튼을 누를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보상이 될까? 후회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물컵이나 옷걸이에 걸린 수건 같은 사소한 물건들에도 아내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고 나는 내 가정 안에서 실패자가 된 기분이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나는 용기를 내어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장인어른이 전화를 받으셨고 내가 아버님이라고 말하자마자 전화는 끊겼다. 다시 걸자 이번에는 장모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애 좀 내버려둬. 집에 오자마자 밤새 고열에 시달렸어. 우리 집은 남의 딸을 그림자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곳에 다시 보낼 생각 없네. 나는 설명하려 했고 변명하려 했지만 장모님은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단호하게 전화를 끊으셨다. 그렇게 경멸당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서연이 온 가족을 위해 묵묵히 요리하던 모습, 신선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려 애쓰던 날들을 기억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뿐인데 결코 받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모른 척했다. 여자는 인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와 돌아보니 나의 무관심이야말로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마당으로 나가 구름 낀 흐릿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이 괴로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현관에 주저앉아 담배 한 개비를 물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매캐한 연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마음속의 침묵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변한 것이 없었다. 여전히 동네방네 다니며 며느리가 철없이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험담하셨다. 어머니의 말을 들을수록 나는 더욱 쓰라렸다. 어쨌든 먼저 잘못한 사람은 나였다.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해야 했지. 식객처럼 밖으로 쫓겨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됐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가장 이른 차를 타고 읍내 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올랐다. 400km가 넘는 긴 여정 동안 나는 단 1초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켰다. 버스가 1km씩 나아갈 때마다 나는 눈물을 속으로 삼켰다.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내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할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버스가 서울 남부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정류장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그녀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작은 철문 앞에 서서 나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사람은 장모님이었다. 그녀는 나를 낯선 사람 보듯 경멸과 냉담함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고개를 숙여 사과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그 애는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네. 돌아가게. 나는 간청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장모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고 결국 나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저릴 때까지 오랫동안 꿇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묻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마침내 등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서연이 거기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열 때문에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이상하리만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버렸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세 마디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미안해. 아내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미안하다는 말이면 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창고에 갇혔던 밤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나는 목이 메었다. 안다고 그녀가 겪은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만 알았다. 아내가 말을 이었다. 저는 어머님이 밉지 않아요. 어른들은 그들만의 생각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전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전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제가 집에서 쫓겨나는 걸 보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다. 문은 조용히 닫혔지만 그 소리는 내 심장을 강하게 내리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었다. 나는 넋이 나간 상태로 버스 터미널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그녀의 용서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변해야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고 싶다면 진정으로 변해야만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고향으로 돌아와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 나는 직장 근처에 월세방을 얻어 독립하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내가 여자 때문에 불효한다며 화를 내셨지만 나는 논쟁하지 않았다. 논쟁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알기에 침묵했다. 나는 조용히 이사했고 매일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강요하지 않고 그저 내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그녀의 안부를 묻고 내 마음이 항상 그리워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다. 나는 재봉틀을 사서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내가 언젠가 손수 만든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나는 요리를 배우고 그녀가 나에게 해줬던 모든 음식을 기억해냈다. 나는 매끼니를 사진으로 찍어 그녀에게 보냈다. 답장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내가 예전처럼 계속 산다면 서연 같은 아내가 돌아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지 거의 2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나는 첫 문자를 받았다. 단 4글자였다. 점심은 먹었어요? 하지만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직접 불태운 잿더미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마치 억눌렸던 모든 마음을 쏟아내듯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문자 끝에 나는 감히 한 문장만 덧붙였다. 얼마든지 기다릴게. 나는 아내의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단 4글자, 점심은 먹었어요? 였지만 나에게는 오랜 시간 절망과 그리움 속에서 허우적대던 끝에 잡은 구명조끼와도 같았다. 나는 거의 즉시 답장했다. 내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내가 연습한 요리들이 어땠는지, 내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녀의 질문도 용서의 말도 없었지만 그 한 줄의 문자만으로도 나는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작지만 재빠른 몸짓으로 생선조림 냄비를 젓고 다른 손으로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는 모습.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그렇게 헌신적인 아내를 나 같은 못난 남자에게 맡겼을까?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나는 잊고 있었다. 그녀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을 때 나는 등을 돌린 사람이었다. 아마도 사람은 충분히 상처받으면 더 이상 사과가 필요 없어지는지도 모른다. 그저 그에 걸맞은 행동이 필요할 뿐. 그날 문자 이후 서연은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나도 감히 전화를 걸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길지 않은 문자를 보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생선 요리 배우고 있어. 혹은 오늘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 그녀가 읽지 않거나 읽고도 답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꾸준히 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내 문자를 읽는 한 아직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내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집을 나온 지 2달이 넘도록 어머니는 안부조차 묻지 않으셨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약간 가라앉아 있었다. 나를 만나고 싶다며 고향에 한번 다녀가라고 하셨다. 이상했다. 평소 어머니는 절대 먼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었다.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그저 엄마가 피곤해서 그래. 일단 오기나 해라. 라고만 하셨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바로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집 대문 앞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현관 계단에 앉아 손수건으로 무언가를 천천히 닦으며 먼 곳을 생각하시는 듯했다. 나를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키셨다. 나는 앉았다. 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여셨다. 내가 틀렸다. 전에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내 아내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게 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나는 몹시 놀랐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강하고 개성이 뚜렷하며 집안의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만 하는 분이셨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나는 며느리를 내 아들만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내가 며느리를 아끼지 않으면 내 아들도 괴롭다는 걸. 내가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면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해했다. 어쩌면 서연이 떠난 것이 어머니에게도 무언가를 깨닫게 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멀리 생각하지도 아내가 바로 돌아올 것이라고 꿈꾸지도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월세방으로 돌아왔다. 삶은 계속되었고 나는 여전히 출근하고 요리를 배우고 매일 문자를 보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부엌에 서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배달원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다. 서연이 거기 서 있었다. 여전히 작은 체구, 여전히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다. 대신 매우 평온한 눈빛이 있었다. 마치 그녀가 내 앞에 서기까지 오랫동안 생각한 것 같았다. 나는 당황해서 그녀를 안아야 할지 가만히 서 있어야 할지 몰랐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을 바로 용서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날 아내를 창고에 가뒀던 그 남자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러 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작은 월세방은 이제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다. 부엌 한쪽에는 내가 막 만든 음식 몇 가지와 내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아둔 결혼사진이 있었다. 서연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부드럽게 물었다. 이 음식 먹어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조금 짜요. 아마 당신이 만든 것만큼은 안 될 거예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내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미소였다. 서연은 밥 몇 숟가락을 먹고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제가 돌아오길 바란다면 오늘은 아니에요. 당신이 다시는 저를 예전과 같은 상황에 빠뜨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가 될 거예요. 나는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얼마든지 기다릴게 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날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스쳐 지나가는 엷은 바람처럼 왔다가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문이 다시 닫히지 않았다. 작은 빗줄기를 맞이하기 위해 열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가 계속 올바르게 살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언젠가 그 빗줄기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다시 따뜻하게 비춰줄 태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서연이 왔다가 떠난 후 내 마음은 오랫동안 고여있던 연못이 휘저어진 듯 맑은 물이 흐르기도 하고 온갖 부유물이 떠오르기도 했다. 기쁘면서도 걱정되고 부끄러웠다. 그녀가 돌아와 준 것, 적어도 한순간이나마 그것만으로도 기뻤다. 내가 준 상처를 지우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몰라 걱정되었다. 그리고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졌었는지 알게 되어 부끄러웠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남자처럼 살았다. 매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가서 요리하고 예전에는 항상 아내에게 미뤘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매일 내가 하는 일들을 일기처럼 기록하기 시작했다. 서연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그녀에게 보내지는 않았고 그저 적기만 했다. 하지만 언젠가 그녀가 읽고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거의 3달 만에 어머니 댁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한마디만 물으셨다. 그 애는 잘 있니?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직 돌아오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창밖을 멀리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마도 그녀는 젊고 강인했던 시절에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도 며느리였고 시어머니로부터 압박을 받았으며 이제 시어머니가 될 권리가 생기자 자신이 겪었던 혹독한 일들을 무심코 반복하고 있었던 것을 그날 저녁 식사는 내가 만들었다. 어머니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작은 부채를 손에 들고 부채질을 하며 조용히 나를 지켜보셨다. 내가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리자 어머니는 입맛을 다시며 작게 말씀하셨다. 내가 뭐 하나 제대로 만드는 건 처음 보는구나.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나는 어머니가 집안의 남자도 부엌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여자에게만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점차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친 후 나는 조용히 일기장에 몇 줄 더 적었다. 오늘 당신이 좋아하던 신김치찌개를 끓이는 법을 배웠어. 다 끓이고 나서야 알았어. 재료만 똑같이 넣는다고 당신이 끓여주던 그 맛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걸. 당신은 사랑으로 만들었고 나는 그저 숟가락으로 계량했을 뿐. 음식에도 마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가장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주말 저녁 월세방 근처 공원에 앉아 있을 때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녀는 물었다. 내일 시간 있어요?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나는 그 문자를 보고도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즉시 답장했다. 언제든 시간 괜찮아. 말만 해. 서연은 내일 다시 시내로 올라올 것이며 살 물건이 몇 가지 있고 마침 내 근처에 사는 옛 친구를 만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하고 단정한 셔츠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수염도 깔끔하게 깎았다. 길모퉁이 작은 카페에서 서연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거의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전히 나의 서연이었지만 무언가 더 성숙하고 평온하며 아침 햇살처럼 부드럽게 아름다웠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 맞은편에 앉았고 감사 인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고향에서의 생활, 교육센터에 취직하기 위해 소프트 스킬 강의를 다시 듣기 시작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만약 나중에 나와 함께 살게 된다면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하고 발언권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서로 간에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연이 말했다. 바로 돌아가겠다고 동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친구로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을지 보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친구라도 괜찮았다. 그녀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커피를 마시고 함께 시장을 구경했다. 나는 강요하지도 하소연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듣고 그녀가 말하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기억했다. 그녀는 뜨거운 고구마 튀김을 좋아했고 나는 그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담배 냄새를 싫어했고 나는 피우다만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 나는 인내심을 배우고 처음 사랑을 알게 된 젊은이처럼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한 번은 우리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다. 채소 코너에 서서 그녀는 돌아서서 물었다. 예전에 제가 당근으로 주스 만들던 거 기억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이 손으로 쓴 레시피도 아직 가지고 있어. 그녀는 아주 온화하게 웃고는 다시 침묵했다. 나는 그녀의 눈에 무언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이 점차 누그러지고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도 서연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다가 나중에는 서연이 예전에 현관 앞에 심었던 꽃나무 사진을 보내셨다.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지만 차단하지도 않았다. 그것도 하나의 신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내가 서연과 함께 호숫가 느티나무 아래서 음료를 마시고 있을 때 그녀는 나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나는 열어보았다. 새 집에 필요한 물품 목록이었는데 세탁기, 가스레인지, 새 이불 세트,
그리고 작은 책장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저 미소 지었다. 아직도 제가 돌아오길 바란다면 창고도 없고 편견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서 오직 당신과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내 심장은 잃어버렸던 생명의 박동을 되찾은 것 같았다. 나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서연이 세보금자리에 필요한 물품 목록을 적은 종이를 건네준 이후로 내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나는 그 종이를 어디든 가지고 다니며 지갑에 고이 접어넣고 틈날 때마다 행복으로 가는 지도처럼 꺼내보았다. 작은 가스레인지, 이불 세트, 책장 같은 단순해 보이는 물건들이 그토록 많은 기대를 담고 있었다. 나는 그 글자들 뒤에 있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내가 충분한 결심만 있다면 서연이 나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월세방을 찾기 시작했다. 아내가 떠났을 때 임시로 구했던 초라한 작은 방이 아니라 이번에는 작지만 깨끗하고 발코니와 햇볕이 드는 창문이 있는 작은 아파트를 선택했다. 나는 3층을 골랐다. 서연이 언젠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곳에서 해질녘 하늘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돈이 많지 않아서 매일 퇴근 후 가전제품 매장에 가서 할인 상품을 구경했다. 세탁기부터 작은 소나무 식탁 세트까지 꼼꼼하게 물어보았다. 나는 한꺼번에 서둘러 사지 않았다. 내가 이 삶을 하루하루 다시 쌓아가듯 내 손으로 조금씩 모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연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다. 나는 지난 몇 주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했다. 매일 하나의 문자, 적당한 관심, 몰아붙이지도 매달리지도 않았다. 만날 때마다 나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고 돌아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고 그저 그녀와 함께 산책하고 밥을 먹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바로 그 평온함이야말로 서연의 마음을 점차 누그러뜨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나는 그녀를 서점에 데려갔다. 그녀는 조금 놀랐다. 예전에 나는 서점에 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주도적으로 그녀를 시내 중심의 큰 서점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서가를 돌아다니며 새 책과 헌 책들을 훑어보았다. 서연은 단편소설집 한 권을 들고 돌아서서 물었다. 우리가 처음 사귈 때 제가 매일 밤 당신에게 책 읽어줬던 거 기억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때는 거의 듣지 못했어. 그냥 당신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내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한꺼번에 내려놓는 것 같았다. 우리는 각자 책을 한 권씩 골랐다. 계산할 때 나는 점원에게 2권의 책을 각각 다른 포장지로 싸달라고 부탁했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새 집의 책장에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봄바람이 복숭아밭을 스치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는 일요일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날은 햇살이 부드럽고 바람이 상쾌했다. 나는 직접 모든 짐을 옮기고 모든 것을 다시 정리했다.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다. 나는 거실에 바다 풍경 그림을 걸고 발코니에 작은 화분을 놓았다. 나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호박죽, 계란 프라이,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두부, 서연이 나에게 가르쳐준 음식들이었다. 다 마치고 나서 나는 사진을 찍어 서연에게 나 집에 왔어. 원할 때 언제든 와. 기다릴게. 라는 글과 함께 보냈다. 그날 저녁 나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그녀가 바로 오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심장은 첫사랑의 답장을 기다리는 것처럼 두근거렸다. 그리고 하늘이 어둑해질 무렵 내 전화기가 울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 물었다. 집이 어디예요? 곧 갈게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나는 주소를 문자로 보내고 서둘러 아래로 내려가 18살 소년처럼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는 날처럼 서연이 도착했다.
그녀는 연한 푸른색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부드럽고 환했다. 나는 그녀를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녀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모든 것을 훑었다. 그림, 식탁 세트, 작은 부엌, 책장에 놓인 두 권의 책, 그리고 벽에 걸린 내 결혼 사진에서 멈췄다. 나는 사진을 치우지 않았다. 비록 서류상으로만 부부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나를 돌아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가 음식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간이 맞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당신이 해줬던 것처럼 만들려고 노력했어. 그녀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으로 국을 한 숟가락 뜨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한 맛이네요. 나는 맞은편에 앉아 여전히 손을 떨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순간의 공기는 가벼우면서도 무거웠다. 식사 후 서연은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화분을 만져보고 소파에 앉아보고 그날 서점에서 고른 책을 펼쳤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에게 물었다. 결혼 반지 아직 가지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반지는 내 반지 옆에 그대로 있었다.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반지를 들어 자기 손에 끼웠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눈빛에 확신이 서려 있었다. 화가 다 풀려서 돌아온 건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변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아직 당신을 사랑해서 돌아온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가가 그녀를 꽉 껴안았다. 눈물이 어느새 흘러내렸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서로 떨어져 있던 석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했다.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누그러졌다. 아무도 낡은 창고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는 우리 둘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 어둡고 추웠던 곳이 나를 깨닫게 했고 서연에게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했으며 우리에게 존중, 이해, 그리고 성숙함으로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산 지 거의 2주가 되었다. 매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발코니에서 아내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내가 창가에 놓아둔 등나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화초에 물을 주곤 했다. 집은 넓지 않고 특별한 것도 없었지만 아내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 언제나 따뜻했다. 내가 실수를 하거나 음식을 너무 짜게 만들 때마다 나는 매 순간, 매 끼니 그녀의 작은 끄덕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동안 미뤄왔던 문제, 바로 어머니와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 서연이 집을 나가고 내가 월세방을 얻어 나갔을 때 어머니는 모든 것이 그저 일시적인 다툼이라고 생각하셨다. 내가 집에 들렀을 때 그녀는 슬쩍 물어보셨지만 나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도 어머니 마음속에는 며느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올 것이라는 바람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서연은 내 곁으로 돌아왔지만 옛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편견도, 압박도, 그녀를 도망치게 만들었던 것들의 그림자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내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서연이 다가와 내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말했다. 여보, 이제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계속 몰래 사는 것처럼 지내고 싶지 않아요. 숨기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눈빛은 단호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서연이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았고 나 역시 그랬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오후에 들르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몇 가지 만들어 놓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누구와 함께 가는지 말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바랐고
어머니가 진실을 가장 솔직한 방식으로 마주하게 하고 싶었다. 내가 서연을 태운 오토바이가 집 대문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가 거의 다 되어서였다. 나는 어머니가 현관 계단에서 마당에 채소를 씻으시며 골목길 쪽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자 그녀는 손을 짚고 일어섰다. 오토바이 뒤에 앉은 사람이 서연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고 채소 바구니를 든 손이 힘없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나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려서 서연이 내리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어머니께 인사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이 반응이 예상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어머니께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서연 씨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둘이 따로 살 거예요. 오늘 여기 온 건 어머니를 뵙고 싶어서이고 저희가 여전히 부부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단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셨다. 나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오토바이를 마당으로 끌고 들어가 서연의 손을 잡고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끓고 있는 찌개를 젓고 계셨다. 집안의 공기는 그 순간 숨 막힐 듯했다. 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서연은 그저 내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여셨다. 목소리가 딱딱했다. 돌아왔으면 됐지. 무슨 잘난 척이냐. 나갈 땐 쉬웠어도 돌아와서는 따로 살겠다고. 이 집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다는 거랑 뭐가 달라.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다. 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나는 대답했다.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다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요. 어머니는 곧 돌아서서 내 얼굴을 가리켰다. 내 말은 내가 걔를 상처 줬다는 거냐? 내가 널 낳고 길렀는데 이제 와서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냐? 나는 반응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누군가를 고통 속에 살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제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저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내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을 뿐이에요. 저희가 저희의 행복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께 수년간 마음속에 숨겨왔던 말들을 감히했다. 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셨다. 눈가가 붉어졌다. 서연이 다가와 그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진심으로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다시 와서 사는 것이 두려워요. 다시 한번 견딜 만큼 강하지 못해요. 따로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여전히 어머니를 뵈러 오고 예전처럼 맛있는 식사를 해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늙고 지친 얼굴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한참 후에 그녀는 한숨을 쉬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알았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마. 하지만 돌아왔으면 제대로 살아라. 이 녀석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고.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목이 메어 감사 인사를 했고 나는 마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분위기가 아주 즐겁지는 않았지만 처음처럼 무겁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덜 까다로워지셨다. 웃지도 말을 많이 하지도 않으셨지만 나는 그녀가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서연은 식사 내내 어머니께 작은 생선살을 발라드리고 물을 따라드리고 처음 며느리가 되었을 때처럼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인내하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여성이었다.
그날 밤 우리가 떠날 때 어머니는 문가에 서서 배웅하며 아무 말 없이 그저 길 조심하라고만 하셨다. 나는 그녀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자주 전화드릴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모기를 쫓듯 가볍게 손을 저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나는 그녀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해했다. 우리 가족 각자는 어머니부터 나, 그리고 서연까지 모두 아주 긴 여정을 거쳐왔다. 단지 거리상의 여정이 아니라 고집에서 이해로, 상처에서 용서로 가는 여정이었다. 어머니를 뵙고 작은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나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등 뒤에 앉아 가볍게 내 허리를 감쌌지만 예전처럼 꽉 껴안지는 않았다. 나는 그것에 슬퍼하지 않았다. 서연이 돌아오고 그녀가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며 다시 내게 기댈 수 있기까지는 화해의 식사 한 끼나 몇 마디 위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상처는 한 번 흔적을 남기면 한 번의 사과만으로 쉽게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단계까지 왔고 함께 용감하게 어머니와 마주했으며 결혼 생활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넘어섰다. 이제 남은 것은 끈기와 진심뿐이었다. 매일 나는 스스로에게 행복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 것이라고 되새겼다. 나는 서연이 다시 한번 온전한 마음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좋은 남편이 되어야 했다. 그 후 한 달 동안 삶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우리는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았다. 가끔 주말에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갔다. 어머니는 우리가 따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신 듯했다. 처음에는 빈정거리셨지만 점차 줄어들었다. 서연은 여전히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가끔 선물을 보냈다.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나보다 일찍 집에 왔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다. 나는 멈춰섰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에서 튀어나올 듯한 선명한 두 줄의 테스트기를 내게 건넸다. 나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나는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 알았어? 서연은 나를 보지 않고 눈은 눈앞의 주황빛 하늘을 향해 있었다. 오늘 오후에 몸이 피곤해서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정말일 줄은 몰랐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기분이 어때? 아이를 낳고 싶어?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자 나는 내 자신이 정말 형편없다고 느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온전한 가정을 그토록 바라던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서연이 나를 돌아보았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정말 낳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 충분히 강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아직 마음이 다 아물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저처럼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나는 그녀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그녀를 꽉 껴안았다. 나는 아내의 귓가에 속삭였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번에는 당신 혼자 어떤 것도 짊어지게 하지 않을게. 그날 밤 나는 마트에 가서 그녀가 먹고 싶어 하는 것들을 사왔다. 부엌 찬장에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서연이 내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첫 줄을 훑어보았다. 엄마 일기. 나는 목이 메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 글자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녀가 결심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히 알았다. 그 후 몇 달은 내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이었다. 서연은 입덧이 심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구토를 했고 침대에서 내려오기 싫을 정도로 피곤해했다. 나는 흰죽 끓이는 법, 계란 삶는 법, 생강차 만드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부엌 곳곳에 임산부 식단표를 붙이고 먹어도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메모했다. 심지어 임신 추적 앱을 다운받아 매일 열어서 오늘 아이가 얼마나 자랐는지 읽었다. 어떤 날은
퇴근하자마자 아내가 묽은 죽을 먹고 싶어 해서 부엌으로 달려가야 했다. 한밤중에 자다가 서연이 목마르다고 하면 나는 벌떡 일어나 따뜻한 물을 타서 그녀가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잠들었다. 아내를 돌보는 것이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쁘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서연도 변했다. 그녀는 더 자주 웃었다. 주말 오후에는 방에서 음악을 듣고 가끔 배에 손을 얹고 나를 불렀다. 여보, 아기가 차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녀의 배에 귀를 대고 감동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은 천사를 만지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의 임신 소식은 어머니 귀에도 들어갔다. 나는 어머니께 알리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고 서류상 할머니로 만들 셈이냐는 온갖 비난을 들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의외로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다. 그 애는 괜찮니? 내가 올라가서 돌봐줄까? 나는 놀라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서연이 듣고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다 이야기했다. 그녀가 처음 입덧을 시작한 날부터 무엇을 먹고 몇 번을 토하고 어떻게 자는지까지.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다. 내가 몸보신할 음식을 좀 준비해서 보내마. 어머니는 살가운 말은 못하셨지만 손주가 건강하기를 바라셨다. 나는 서연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그녀는 듣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단 2마디만 했다. 감사합니다. 길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눈시울을 붉히기에는 충분했다. 우리는 사랑과 노력으로 임신 기간을 한 달 지나갔다. 나는 서연을 데리고 정기검진을 갔고 초음파를 볼 때마다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조용한 방 안에서 처음으로 태아의 심장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나와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둘 다 이 결혼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영원히 만나지 못할 2개의 평행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작은 박동 소리를 함께 듣고 있었다. 폭풍우를 이겨낸 사랑의 증거를.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매서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파고들어 우리 부부의 작은 아파트 창틀을 윙윙 울렸다. 서연은 임신 9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무겁게 걷고 숨도 더 느리게 쉬었으며 마치 온 세상을 품에 안은 듯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배는 이제 아주 커졌고 나는 항상 곁에 있었다. 그녀가 조금만 손을 뻗어도 나는 바로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정일은 음력 12월 7일이었고 10일인 아버지 제삿날과 거의 겹쳤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은 매년 그날에 제사를 지냈다. 어머니는 그 전통을 마치 가족을 잇는 끈처럼 소중히 지키셨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나는 서연이 언제든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해서 아버지 제사는 큰일이라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 내가 장남이니까 아내 때문에 효도를 잊지 말라고 몇 번이고 당부하셨다. 나는 조용히 앉아 옆에 놓인 전화기를 두고 얕게 숨쉬며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나는 어머니를 이해했지만 이 시점에 아내를 떠날 수도 없었다. 만약 서연이 진통을 시작하는데 내가 곁에 없다면 그녀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매번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의사는 서연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했고 체력도 약하기 때문에 출산 시 남편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다. 죄송해요. 어머니, 못 가요. 하지만 집에서 아버지께 향을 올릴게요. 아버지께서 어머니 건강과 손주가 무사히 태어나도록 보살펴 주시길 바랄게요. 어머니의 답장은 없었고 나는 그녀가 바로 이해해 주시리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저 언젠가 어머니가 내가 지키려 애쓰는 이 사랑을 느끼고 내가 진정한 남편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랄 뿐이었다. 12월 7일, 날은 춥고 비가 내렸다. 이른 아침부터 서연은 배가 살살 아파왔다. 나는 걱정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아마 조기 진통인 것 같으니
일단 지켜보자고 했다. 오후가 되자 통증이 심해졌고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택시를 불러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가는 길에 서연은 내 손을 꽉 잡고 아직 큰 진통이 오지도 않았는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말했다.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만 여기 있으면 다 견딜 수 있어요. 나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옆 분만실에서 들려오는 산모들의 비명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이 순간을 마주할 정신적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나 자신을 탓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서연이 진통을 겪을 때 손을 잡아주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처음 절에 간 아이처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아버지, 보살펴주세요. 제 아내가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밤 11시 47분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분만실을 가득 채운 그 울음소리에 내 안의 모든 감정이 해소되는 듯했다. 나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아이처럼 울었다. 의사가 나와서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방으로 달려가 서연을 보았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옆에는 작은 흰 수건에 쌓인 작은 생명체가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속삭였다. 당신이랑 똑 닮았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흐느꼈다. 고마워, 여보.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기적 같은 선물을 낳아줘서 고마워.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다. 나는 그녀가 아버지 제삿날에 아이를 낳고도 오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내가 전화로 말했다. 어머니,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름 지어주시겠어요?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단 한마디였다. 고맙다, 아들아.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아버지께 제사상 올렸어. 올해는 손주가 태어났으니 아버님도 널 탓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드렸어. 3일 후, 어머니는 손주를 보러 차를 타고 올라오셨다. 모든 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그녀가 서연을 본 순간이었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닭죽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아기 침대로 다가가 손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여전히 평소의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이 녀석, 아비랑 붕어빵이구나. 아주 잘생겼어.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이불 끝을 살짝 쥐고 무언가를 억누르려 애쓰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돌아서서 서연의 손을 잡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좋은 시어머니는 못 됐지만 좋은 할머니는 되어줄게. 손주도 아끼고 너도 아낄게.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내 어깨에 기댔다. 나는 내 두 여자를 감싸 안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서연이 퇴원하는 날, 어머니는 병실을 나설 때부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손주를 안고 놓지 않으셨다. 작은 아파트는 웃음소리, 자장가 소리, 한밤중 아기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잠이 부족하고 피곤하고 기저귀와 젖병 하나하나에 당황했지만 가족이 진정한 의미로 돌아왔다는 것에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다. 더 이상 창고도, 욕설도, 침묵과 우울함의 날들도 없었다. 오직 사랑과 다시는 서로를 잃지 않겠다는 약속만이 남았다. 어머니가 손주를 돌보러 오신 후로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분주하셨다. 기저귀를 빨거나 서연을 위해 약초 물을 끓이거나 손주를 안고 집안을 돌며 재우셨다. 매일 아침 내가 출근할 때면 서연은 쉬고 있고 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셨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마침내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우리 가족이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출산 후 몸이 매우 약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니 그녀가 벽에 기대앉아 아이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가 묻자 그녀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지만 나는 몇 달, 몇 마디 사과만으로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노력했고, 웃었고, 시어머니에게 부드럽게 대했으며, 때로는 결혼 초보다 더 인내심을 보였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다소 미안해하셨다. 나는 그녀가 이웃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해. 걔가 한 번 더 떠나면 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살 거야. 하지만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나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 근처 시장에 잡다한 물건을 사러 나갔다. 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그 틈을 타 아이와 놀아주고 재운 뒤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그때 나는 시장에서 서연이 단골 생선가게 아주머니로부터 우연히 한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어머, 시어머니 오셨어요? 요즘은 많이 달라지셨네. 예전에는 댁을 그냥 고향으로 보내버리려고 했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작년에 그 일은 알아요? 생선가게의 아주머니는 생선을 포장하며 무심코 물었다. 서연은 놀랐다. 무슨 일이요? 아주머니는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듣자 하니 댁이 막 아이 낳았을 때 시댁에서 손주 출생신고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려고 했다던데 만약 댁이 떠나면 아이는 붙잡아 둬야 한다고. 다행히 아드님이 반대했다지.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자신이 그 여자의 심장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몰랐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나에게 바로 묻지 않았다. 오후 내내 밤새도록 침묵했다. 내가 부엌에서 홀로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눈이 붉게 충혈된 것을 보고서야 나는 당황해서 캐물었다. 왜 그래? 피곤해? 젖이 부족해?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솔직하게 말해줘요. 내가 떠났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뺏으려고 했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가 알게 될 줄은, 그것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알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맞아. 하지만 내가 반대했어. 어머니와 싸웠고 아이 서류도 내가 챙겼어. 분명히 말했어. 아이는 당신 거고 누구도 엄마에게서 아이를 뗄 권리는 없다고. 서연이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그럼 왜 내가 돌아왔을 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그 이야기를 시장 사람에게서 들어야 해요? 나는 용서하려고, 당신을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큰일을 숨겼어요. 나는 다가가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나는 그 집에서 남처럼 쫓겨났었어요. 당신이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조차 사람들은 나를 아이 엄마로 보지 않았어요. 아이를 갖고 나를 버리려 했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나는 무릎을 꿇고 목이 메어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그걸 말하면 당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무서웠어. 당신을 다시 잃을까봐 두려웠어. 서연은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옅은 안개로 뒤덮인 듯 했다. 당신은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었어요. 그런데도 돌아왔어요. 진심으로 살기 위해 돌아왔지. 이런 고통을 또 받으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다음 날 서연은 어머니께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간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고. 어머니는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동의하셨다. 내가 아내와 아이를 차에 태워 보낼 때 서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안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막지는 않을게. 하지만 얼마든지 기다릴게. 서연은 친정에 가서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침묵하셨다. 나는 그녀가 텅 빈 아기 침대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으로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어머니를 위로하지도 나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송편지를 썼다. 모든 것을 적어 서연에게 보냈다. 바로 용서받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내가 잘못했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는 않았다. 편지에 이렇게 썼다. 두려워서 숨겼어. 하지만 사랑은 숨기는 것으로 살 수 없어. 만약 당신이 돌아온다면 이번에는 가장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선택할게. 용서하지 않아도 좋지만 제발 떠나지 마. 당신은 내 아내일 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엄마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니까. 일주일 후 나는 첫 문자를 받았다. 읽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단지 그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서연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과 내가 옳은 것을 지킬 용기만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이 친정으로 간 후 나는 길 잃은 사람처럼 살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서연이 문에 기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 집이 텅 비고 내 마음이 텅 비었던 예전 그 시간으로 되돌아간 듯 허전했다. 어머니는 감히 아무것도 묻지 못하셨다. 식사를 차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셨다. 더 이상 누구를 탓할 마음도 없었다. 따뜻했던 작은 집은 이제 침묵으로 가득 찬 차가운 벽만 남았다. 나는 매일 서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더 이상 간결한 문자가 아니라 손편지였다. 매일 밤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내와 아이가 없는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나는 편지 한 장 한 장을 그녀가 아이에게 읽어주던 동화책에 끼워 시외버스 편으로 보냈다. 그녀가 읽는지 아닌지는 몰랐지만 만약 조금의 사랑이라도 남아있다면 진실된 마음은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다고 믿었다. 정확히 21일 후 나는 낯선 번호로 문자를 받았다. 여보, 돌아가고 싶어요. 당신이 애원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나는 답장할 틈도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었다. 나는 차를 몰아 터미널로 가서 가장 이른 차를 타고 서연의 고향으로 향했다. 도착해서 그녀의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처음 여자친구 집 문을 두드리던 아이처럼 떨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서연이 아니라 장모님이었다. 그녀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안으로 물러섰다. 그것은 그 모든 풍파 끝에 처음으로 받은 조용한 긍정이었다. 서연이 그 뒤를 따라 나왔다. 그녀는 전보다 더 말랐고 머리를 높이 묶고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들은 나를 보자 활짝 웃었다. 서연은 아이를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다가왔다. 나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그녀의 두 다리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지난 후 처음으로 그녀는 내 옆에 앉아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뉘우치는 아이를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우리는 고향에서 함께 가족 식사를 했다. 장모님은 말이 많지 않으셨지만 가끔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잊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원망하지는 않으셨다. 우리는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이 옷을 챙겨 짐을 싸고 나에게 두 모자를 데리고 내가 그녀를 위해 준비했던 그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자고 했다. 돌아오는 길 이른 봄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내 등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매일 자라는 걸 보면서 용서는 상처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가 아빠, 엄마가 있는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라는 걸 깨달았어요. 완벽한 남편은 필요 없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작은 아파트의 문은 한 번도 닫히지 않은 따뜻한 풍처럼 우리를 맞이했다. 나는 새 이불보를 갈고 뜨거운 물을 받고 서연이 처음 돌아오기로 했을 때 첫 식사를 만들었던 부엌 한 구석을 다시 정리했다. 그날 밤 아이가 깊이 잠들었을 때 서연은 내 옆에 앉아 작은 종이 뭉치를 건넸다. 당신이 보낸 편지 다 읽었어요. 한 장 한 장 접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간직했어요.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아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다시는 기회가 필요 없을 거야. 다시는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을 거니까. 어머니도 그 후 시내로 올라와 함께 사셨다. 더 이상 예전의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헌신적인 할머니가 되어 손주를 안고 돌보고 가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조용히 참여하셨다. 그녀는 더 이상 창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어느 날 나는 그녀가 지갑에 작은 사진 한 장을 조용히 넣는 것을 보았다. 창가에서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서연의 사진이었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속 참회에는 말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한때 결혼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던 나는 이제 매일 내 여자의 손을 잡는 법을 배웠다. 그녀를 앞서가게 하지도 뒤따라오게 강요하지도 않고 함께 나란히 걸어간다. 서로를 지탱할 만큼 충분히 가깝게, 그리고 사랑이 매일 배워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을 만큼 충분히 떨어져서.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결코 평탄한 직선 도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갈림길과 상처로 가득하지만 충분한 진심과 인내심만 있다면 부서진 것처럼 보였던 것들도 다시 아물고 처음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황혼의 삶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고 특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가치 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모두가 배우고 경험을 나누며 건강과 정신 모두 충만한 황혼을 준비할 수 있는 따뜻한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